네, 주말 동안에 쌓여있는 국제 뉴스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워싱턴이 이 시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직까지 이 제주항공 참사의 슬픔이 가시지 않은 상황인데 그 참사 다음 날 태국에서 같은 기종의 여객기가 또 이륙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방콕에 있는 돈무안 공항에서 태국 북부로 가려는 그 국내선, 여기도 이제 저비용 항공사인데요. 노게어라는 데인데 이 소속 737, 800 여객기가 두 차례 이륙 실패를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그 대체 항공편으로 제공이 됐고 하는데 이 승객들이 아주 굉장히 공포에 떨었다고 그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이게 엔진 이상이라고요? 네, 그 한 승객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엔진이 정지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륙 시도 때. 그리고 두 번째도 엔진 소리가 굉장히 컸고,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이제 활주로에서 지점이 지나면 이제 이륙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비행기에 뜨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인명 피해가 없어서 너무나 다행이지만 공포스러웠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항공사 쪽도 그렇고 보잉 쪽도 그렇고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항공사 쪽에서는 그 운행 재개 전에 철저히 네. 검사하겠다. 그 승객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보잉사에서는 뭐 특별한 얘기가 나온 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외신들 주말 동안에 어떤 보도했는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요 외신들 정리 좀 해주실까요? 어디부터 볼까요? 그 공수처의 체포영장 그 집행 무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조금 이제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보면 영국 BBC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한 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창피한 패배로 여겨질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경호처가 체포를 막은 데 대해서 이제 법률 전문가들 이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영장 집행을 막지 말도록 지시하는 거다. 아닐 경우에는 국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얘기도 전해 주시죠. 로이터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전례 없는 체포에 직면한 비통한 생존자라는 그렇게 윤 대통령을 표현을 했고요.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 그가 균형을 잃었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높였다. 그러면서 판단력이 너무 손상돼서 그 세계적인 산업 강국이고 민주주의 회복력이 가장 강력한 한국에 위협이 됐다는 걱정도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걱정스럽고 뭐 비판도 있는 그런 외신들 보도 지금까지는 전해주셨는데 뉴욕타임스도 뭐 마찬가지 톤인가요? 비슷합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한 게 점점 커지는 많은 한국민의 무력감을 심화시켰다. 그러면서 이게 그 가뜩이나 그 양극화된 그런 정치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한국이 지금 대내적으로 큰 과제에 직면했는데 이런 중대한 시기에 방향타가 없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그 체포에 저항한 게 헌법재판관들한테도 좋지 않게 받아들일 것으로 관측된다고 했습니다. 네. 가디언은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해 왔다 하면서 오만에 가까운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내란이 국가 지도자도 면책적으로 갖지 못하는 몇 안 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또 관저 앞에 계속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외신이 주목하는 분석 기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정리해 볼까요? 그 영국 가디언이요. 네. 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성조기를 흔드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인이 볼 때는 좀 예상치 못한 당혹스러운 조합이긴 하지만 이런 그 윤 대통령 지지자들한테는 미국이 단순한 동맹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하면서 덧붙이기를 성조기가 그들이 위협받는다고 믿는 광범위한 문화적, 영적 질서의 상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친윤단체들이 반대파를 친북 세력으로 규탄하면서 미국을 공개적으로 숭배해왔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추가로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가디언은 여기 덧붙였어요. 네. 이 윤 대통령 지지층이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기독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신성한 민주주의 수호자로 내세워왔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 지지자가 이제 가디언 기자한테 트럼프가 취임하면은 윤 대통령을 도와주길 바란다는 말도 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대해서 로이터는
트럼프 당선자가 윤 대통령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래서 트럼프 캠프하고 윤 대통령 지지층 간에 이와 관련해서 명확한 연관성이 없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워싱턴 포스트 얘기는 뭐 지지자, 비판자들 모두가 미국의 상징물을 사용한다 이런 보도를 어제 한 것 같은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 체포영장 집행 시도 와중에 그 지지자들이 성조기를 흔들고 미국 국가를 부르면서 도둑질을 멈춰라 이런 구호가 쓰인 팻말을 이제 들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요. 네. 이게 트럼프가 그 2020년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이 지지자들이 썼던 거하고 그 구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 구호가 채택된 배경의 어떤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특히 계엄 사태 후에 일부 극보수층이 부정선거를 믿는 경향이 더 뚜렷해졌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한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의견은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워싱턴 포스트 여기 덧붙여서요. 네. 그 같은 시점에 그 광주시청에서 미국 버지니아주 구호인 그 식셈페르 뭐 티라니스라는 이게 이제 히라버인데요. 이게 복군들에게는 언제나 이렇게 이제 버지니아 깃발에 새겨져 있는데 이 버지니아 그 주 깃발이 걸렸다는 겁니다. 광주시청에. 그러면서 이게 윤 대통령이 이런 그 운명을 맡게 될 것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 깃발은요, 그 버지니아주 대표단이 앞서 광주를 방문했을 때 이제 환대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그랜 영킨 이 사람은 이제 공화당 주지사인데 그 전날 광주시에 그 고맙다는 뜻으로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12월 초에 있었던 계엄부터 해서 지금에 이르는 우리 정치 상황을 외신들도 상당히 지금 주목하면서 속속 뭐 분석도 그렇고요. 뭐 기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한국의 위기 뿌리로 정치 양극화 또 온라인 선동을 지목을 했다고요. 구체적인 내용 어떤 건가요? 네, 뉴욕 타임스 뭐 프랑스 AFP 통신 뭐 로이터 이런 데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뉴욕 타임스는 그저께 공포와 음모론이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부추기는 방법이란 그런 해설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트럼프 배후에는 마가가 있다면 윤 대통령에겐 태극기 부대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윤 대통령 수호가 어떤 그 이제 그쪽에서 믿는 그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종북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동의어로 여겨진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윤 대통령하고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그런 주장하고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 확증 편향을 유도한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 정치를 양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유튜브로 뉴스를 소비하는 게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도 우리가 좀 높다.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다면서요. 네, 그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언론재단이 2022년 조사한 걸 인용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한국민의 53%가 유튜브로 뉴스를 이제 접하는데 이게 주요 46개국 평균치가 30%인데 그건 2배에 달한다고 그런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모호한 음모론 이건 어떤 건가요? AFP는 뭐 그런 식의 그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 앞에서 이렇게 농성하면서 모호한 음모론을 되뇌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 타임스, 선데이 타임스 이제 어제 여기는 이제 한국의 13년 서울에 13년째 산다는 그 영국 프리랜서 기자가 쓴 기고를 올렸는데요. 이게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살면서 이번처럼 현대 한국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을 느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최근에 그 오징어 게임 그 시즌 2 이가 이제 굉장히 뭐 인기를 끌고 있죠. 이런 것 등으로 대표되는 그 K칼처 덕분에 전 세계에서는 아주 굉장히 반짝거리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이렇게 오래된 상처와 새로운 위기들이 사회를 이렇게 찢어놨다는 점을 이렇게 이번에 드러내고 자기도 그걸 느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미국의 소식인데요. 미국 상하원
다수 세력 공화당이 새로 출범하는 119대 의회에서 이 트럼프 주요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룬다 이런 방침을 공개했죠.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지난주 공개를 했는데요. 네. 임기 초반에 몰아붙이려는 그런 관측이라는 겁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세후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하고 뭐 하원 운영 방식 같은 걸 이제 공개를 했는데 거기 보면 12개 법안이 이제 이걸 임기 초에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몰아붙일 그런 예정이라는 겁니다. 네. 이 법안을 보면은 그 연방 선거 때 유권자가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민 상태를 입증할 서류가 없는 사람이 성범죄나 경찰 폭행 같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하는 그 법안도 들어있다고 하고요. 네. 뭐 그 밖에도 그 셰일가스 추출을 위해서 이제 수압 파쇄법 프래킹을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안을 했는데 이것도 완화하는 법안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형사재판소 그 ICC가 미국하고 동맹 국민을 조사해서 기소할 경우에 ICC를 제재하는 법안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한 경우에 그 여성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기 초반이 조금 더 공격적일 것인가 아니면 후반이 그럴 것인가 했는데 일단 초반부터 좀 공격적으로 나가려는 움직임인 것 같다라는 분석이네요. 그렇죠. 마이크 네. 존스 그 하원 의장 이제 재선이 됐죠. 이 사람도 폭스뉴스에 기고하면서 그 순조로운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공약 이행을 위해서 공격적인 계획을 준비한 거다. 그러면서 119대 의회가 시작부터 속도를 낼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된 얘기인데요. 핵심 공약이죠. 세금 감면, 감세, 그리고 불법 입국 차단. 이거를 단일 법안으로 묶어서 한 번에 일시에 처리를 하는 방안도 있다고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인데요. 네. 이 존슨 하원 의장이 동료 공화당 하원 의원들하고 이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원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제 트럼프 일기 때인 2017년에 세금을 일시적으로 감면한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것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기 초반에 힘이 실려 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국경 문제, 뭐 감세 문제 이런 걸 다 한꺼번에 한 번에. 단일 법안으로 처리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협조 없이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지금 뭐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표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과반은 되니까 이제 처리를 이제 단독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른바 예산 조정이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이게 네. 뭔가 하면 이제 필리버스터를 못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화당 단독으로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의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반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대해서 CNN은요. 네. 이렇게 단일 거대 법안을 트럼프가 희망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내용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민주당하고도 뭔가 협상하는데 훨씬 더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특히 공화당 내에서 또 여러 가지 그 분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교통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원하지만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이건 하나의 도전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된 얘기로 워싱턴 포스트 분석도 있는데 민주당의 박빙 우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생각처럼 되는 게 그렇게 쉬울까 뭐 이런 얘기도 있나 봅니다. 아시다시피 119대 의회에서 상원이 이제 공화당이 52석 그러니까 이제 네. 과반이 51석이니까 이제 한 석이 많죠. 하원도 과반이 218석인데 지금 219석을 갖고 있으니까 우위지만 이게 이제 박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이 무슨 표결 처리하는데 한 2표, 3표 정도만 이탈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의회가 이런 상태에서 과연 트럼프의 어떤 의제를 공화당에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뭔가 견제가 될 이게 어떤 고무도장 역할을 할지 아니면 민주당의 견제가 먹힐지가 궁금하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선거구마다 당이 경선에서 후보가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당론도 있지만 그 지역구 의원의 그런 의중도 강하게 먹히니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눈밖에 나면 이제 다음번 선거 때 특히 하원 같은 경우는 2년 임기니까 이제 그런데 눈이 이제 좀 이제 괘씸죄가 적용되면 다음번에 이제 의회 나가기가 좀 힘들어지니까 네.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그래도
그렇게 뭐 넉넉하게 그냥 트럼프 의제를 뒷받침하는 그런 것만은 되지 않을 거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아까 고무주 도장이라는 표현 써주셨는데 이제 고무도장으로 전락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한편으로 있지만 또 정부 부채 한도 적용 2년 유예 법안 이런 것도 사실 일부 이탈표가 좀 있었기 지난달에 때문에 그랬었죠. 그렇죠. 공화당 쪽에서 38표가 네. 이탈표가 나와가지고 그때 이게 안 됐죠. 네. 트럼프 뜻이 이게 무산됐죠. 그때도 이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넉넉지 것처럼 않구나. 안 예. 가네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상원 같은 경우도 상원은 이제 임기가 6년인데 네. 뭐 그러니까 이제 하원에 비해서는 이제 상원이 그래도 이제 백악관의 입김을 좀 덜 받아왔는데 작년 11월에 공화당 원내대표 선출 때도 친트럼프 성향 릭 스콧이 예상 외로 졌죠. 그래서 트럼프가 밀어붙여도 상하원에서 어느 정도 그 공화당 의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이 얘기 좀 전해주실까요? 그 218표가 이제 과반인데 네. 이제 처음에 이제 투표했을 때 215표밖에 못 얻어서 그러니까 이제 3표가 부족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막 설득하고 해가지고 이제 가까스로 218표를 채워서 됐습니다. 네. 됐는데 그 과정에 트럼프가 골프 치다가 그 공화당 의원 2명을 설득하는데 자기가 전화까지 해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좀 찍어줘라 해서 이제 그렇게 입김을 이제 작용을 해서 도와줬다는 겁니다. 도와줬다고 하는데 이제 일단 그래서 이제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은 이제 트럼프 편이죠. 그런데 지금 또 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2기 강요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방장관 그다음에 그 보건복지 그다음 FBI 네. 국장 지명자 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오늘 새벽에 공화당 상원 원내 총무가 원내 대표가 한 얘기가 들어왔는데요. FBI 그 지명자하고 그다음에 국방장관 지명자가 쉽지 않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인준 청문회가 어떤 식으로 갈지 이것도 앞으로 트럼프의 의제가 먹힐지에 대한 어떤 풍향계가 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불허했습니다. 국가 안보 얘기를 좀 내세웠죠. 예상은 됐었는데요. 네. 공식적으로 불허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새벽에 지금 그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니까요. 바이든 핵심 참모들이 많이 반대를 한 모양입니다. 보니까 안보보좌관하고 국무장관하고 재무장관 등이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왜냐하면 미일 동맹에 영향이 있다. 반대를 했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그 공식적으로 이제 거부가 됐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 재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가 자기들이 도저히 판단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백악관에 공을 넘긴 걸로 앞서 보도가 됐었죠.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예상은 어느 정도 됐다고는 하는데 일본 공식적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본은 즉각 반발합니다. 네. 이제 일본 시간으로 심야에 경제산업상에 이게 무슨 동맹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미국하고 일본 모두의 경제적인 이익이다. 재고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제철하고 US 스틸도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정치적인 판단이다. 그리고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제 아마 제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공동 성명도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 하나인 일본은 이렇게 취급하면은 앞으로 동맹 기업들이 어떻게 미국에 투자하겠느냐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 1분 안에 나머지 니케이 시나리오랑 일본 제철, 네, 뭐 좀 빠르게 그래서 정리해 주실까요? 니케이가 한 네. 3가지 시나리오를 네. 봤습니다. 소송하는 거 하나, 네. 그다음에 인수 구조를 좀 바꿔가지고 지분을 좀 줄이거나 해서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 그다음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정책을 바꾸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글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일본 제철이 이제 마지막 3번째 시나리오 트럼프가 뭔가 좀 이렇게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이제 인수하면서 그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는데 그런 걸 좀 많이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 투자를 하거나 이런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는 어떤 그 제조업을 이제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어 하니까 네. 그런 맥락인데 일본 제철 쪽에서는 뭐 그런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과연 트럼프가 어떤 정치적인 결정과 실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궁금합니다. 최근에 트럼프 그리고 일본 쪽 뭐 인사들 좀 사이가 가까워지는 그런 뉴스도 좀 있었는데 동맹에 대한 네. 어떤 그 균형점 같은 게 이제 이 건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US 스틸 인수 불허건으로 인해서 향후 흐름들 또 새로운 뉴스 들어오면 전해주시고요. 오늘 워싱턴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